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출문제 풀이 시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27페이지 가운데 있는 기출문제 29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에 관한 문제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우의 욕구 이론을 설명하면서 로우의 욕구 이론이 매슬로우의 일반적인 위계 이론,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해서 니드스 하이어라키 시어리라고 하는 욕구 위계 이론의 성격 이론을 많이 참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연관된 문제로서 매슬로우가 언급한 자아 실현을 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한 거죠.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아는 대로 적어보라 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직업 상담학이나 또 직업 심리학에서 참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빅터 프랑크가 말하는 실존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써보라라든지, 또는 로저스의 자아 실현한 사람의 특징을 써보라고 한다든지, 또는 자기 완성한 사람의 자기 일치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써보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또 특정 학자가 말한 내용을 기억하고 암기해서 적으라는 내용이니까 이건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 이론, 니드스 하이어라키 시어리의 제 상단에 있는 자아 실현이 최고 상단 5단계 욕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욕구를 충족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사람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지각한다, 이렇게 하고, 요즘도 봤어도 될 것 같아요. 뒤에 거는 일반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좀 더 보면, 즉 자신의 소망, 감정, 욕망으로 인해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러한 균형 잡힌 자세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실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이라든가 부정함, 또는 가짜, 사기, 허위를 진술로부터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는 아주 좀 전향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5번에 보면 사생활을 즐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6번에는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더 의존한다라고 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7번에 보면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참 이게 심지가 굳은 인물을 얘기하는 건데, 매슬로우가 말하는 이런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슬로우가 말하는 자아 실현한 사람, 그러니까 매슬로우가 자아 실현한 사람들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들 예를 들냐면, 이런 사람들 예를 들었어요. 예수도 들었고요. 예를 들면 간디 같은 분들 있죠, 그죠? 간디라든가 또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을 자아 실현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30번입니다. 진로 선택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라. 자, 진로 선택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 자, 문제는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냥 느닷없이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만 쏟아버리면, 이게 약으로 영어의 두 문자로 보게 되면 SLT 이렇게 해서 Social Learning Train Theory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예를 들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건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학습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학습 이론이면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크롬볼츠라든가 미첼이라든가 또는 게라트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붙였다면, 이것은 직업 선택 이론으로서의 또는 진로 선택 이론으로서의 이 세 사람이 언급한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사실 나중에 반두라는 이 용어를 나중에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인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C를 써서 결국에는 SLT를 SCT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두라가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예를 들면 진로 선택에 관한 사회학습 이론, 또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써주고, 앞에는 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써줘야 수험생들이 정확하게
물어보는 내용을 알고 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잘 지문을 잘 택한 거죠. 간혹 사립비 공단 문제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없이 느닷없이 뭐 A형의 특징을 쓰라 이런 문제들 나오게 되면 헷갈리죠. 이게 A형의 특징이라는 게 혈액형 A를 얘기하는 것인지 홀랜드 인성이론에서 말하는 아트 A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프리드만 교수가 말한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스트레스에 강한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말하는 A 타입을 얘기하는 건지 문제가 그게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잘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 대한 사학습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라. 이거니까 크롬볼츠나 미첼이나 게라트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그 네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자, 모범 답안에 보게 되면 이 이론을 주창한 사람들은 진로 발달 과정에서 유전적인 요인과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 어떤 환경과 사건, 이벤트가 그 사람의 어떤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학습 경험입니다. 그래서 연상적 학습이라든가 도구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어프로치 스킬이라고 해서 과제 접근 기술을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 결정이 따로 또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풀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129페이지에 있는 학습 경험에 관련된 내용을 연상적 학습과 도구적 학습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써주면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조로 보시고요. 특히 과제 접근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제 접근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식으로 어떤 참고서를 또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어떤 성적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느냐 직업상담사 2급을 따기 위해서 그죠?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떤 교조를 보고 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질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이 직업 상담사로 길을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해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실패했다. 그럼 그분은 이제 직업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못 가는 거죠.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31번입니다. 또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무엇을 써라 이렇게 딱 지적을 해놓은 거죠. 크롬볼츠는 직업 선택에 관한 사학습 이론의 입장에서 전체 인생에서 각 개인의 독특한 학습 경험이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 내용 세 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그 다음에 뭐 태스크 프리스킬 해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걸 쓰신 분들 계신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학습 이론 전체 이 세 사람이 말한 뭐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이론에서 말하는 네 가지 요소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도 크롬볼츠는 학습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경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게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롬볼츠라는 분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어요. 가이저버스라는 분과 같이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 크롬볼츠라는 분이 이 학습 경험과 또 우리 알고 있는 계획된 우연 이런 부분을 아주 힘있게 강의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기준과 관련된 경험과 수행으로부터 도출된 개인의 일반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늘 그렇게 이제 하게끔 배운 거죠. 일반화됐다는 얘기는 뭐죠? 늘 일관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식의 근거가 됐다. 지식 체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에서 개발된 기술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육화된다 그러죠. 자기 것을 만들어서 늘 그것을 어떤 필요한 시점, 시기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직업에 지원하거나 또는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진로 진입 행동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직업상사 2급을 따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어떤 동영상을 또는 어떤 오프라인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또 행동을 보여주겠죠. 그 행동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진로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4가지 요소하고 그룸볼츠가 학습 경험에서 말하는 이 3가지 요소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또 물어보는 내용이 뭔가를 잘 구분하셔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1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검사지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매우 평이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다 보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오히려 더 어렵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상법 시간입니다. 상법을 공부를 하고 이제 했는데 원래 수업 시간에는 어떤 걸 막 배웠냐면 뭐 수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전환사채라든가 뭐 의결권이 있는 주식, 의결권이 없는 주식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주식회사에 대한 어떤 얘기, 그 다음에 유한회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를 또 보러 갔더니 그 부분에서 막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딱 갔더니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내냐면 우리가 막 암기하고 외웠던 그 밤새도록 했던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회사가 뭐냐 이런 문제가 탁 나온 거예요. 갑자기 주식회사가 우리가 설명하려면 주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또 회사의 어떤 경영활동을 위해서 많이 발행하는 어음이라든가 수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아주 뭐 세심하게 관련 법령까지 외워가면서 공부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뜬금없이 회사가 뭐냐, 뭐가 회사고 어떤 종류가 있냐 이런 문제가 탁 튀어나오니까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문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검사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대부분 다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지들이죠. 우리가 뭐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량적, 정질적 검사지 보면 대부분 다 표준화되어 있고 기준이 잘 잡혀져 있는 그러한 검사지들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표준화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뜬금없는 물음 같아서 힘들어지는데 이번 참에 한번 정리합시다. 표준화란 검사 실시와 채점 절차의 균일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검사 자료라든가 시간 제한 또는 검사 순서 또는 검사 장소 또 지시문 읽기 등의 모든 과정과 또 응답한 내용을 어떻게 점수화할 것인가 하는 채점 절차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을 말하며 이는 특정 과정과 채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또 정확한 특정이 가능한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우리는 표준화된 검사 또는 그러한 과정을 표준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뭐 검사 실시라든가 채점 절차를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고 검사 장소, 검사 순서, 검사 관련된 어떤 지시문이라든가 또 채점의 과정, 평가 과정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미리 예정돼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제작돼 있고 그러한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검사지를 우리는 표준화된 검사지 또는 그러한 내용을 표준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팁으로 또 해놨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검사의 목적이라든가 측정에 비교적 명확하고요. 그 다음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또 표준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검사지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서 파일럿 실험을 했고 예비문항을 어떻게 작성을 했고 또 기준을 어떻게 잡았고 또 모집단을 대비해서 어떤 그 샘플을 어떻게 했고 하는 제작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또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그러한 검사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또 해석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33번입니다. 심리검사의 개발 과정에 대한 순서로 간략히 설명하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문항지를 만들 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진 대부분 다 인벤토리, 항목표 중심으로 제작이 되는데 그러한 심리검사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간략히 써보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뭐 이게 지급 상담사 2급 시험에 적합한 문제이냐 아니냐는 사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부터 8단계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가설 개념의 영역 규정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검사지를 만들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예를 들면 성격에 관련된 것을 검사하는 그러한 심리검사지를 만든다. 그랬을 때는 그 성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연구 또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성격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주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항 표집 단계라고 해서 뭐 기존에 있던 문항 성격 관련된 문항지도 참조를 하게 되고 또 관련된 선행 연구물도 참조를 해서 구성 개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물어보아야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성 개념을 구인 개념 이렇게 하는데요. 구성, 구인 이런 말 좋습니다. 뭐 구성 타당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또 구인 타당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인과 구성은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인 개념을 우리가 잘 담고 있는 문항 표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전검사의 자료 수집 단계를 통해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항 편집을 통해 확정한 문항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각 문항과 전체 접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거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내적 합치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반분 신뢰도와 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결과치가 일관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측정의 세련화 단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내적 합치도의 결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는 보험검사의 자료 수집 단계라고 해서 문항들을 수정하거나 첨가하거나 삭제함으로 해서 적절한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보험검사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5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6단계, 7단계는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평가하고요. 8단계는 이제 규준 개발 단계라고 해서 최종 검사지를 제작한 후에 검사 규준을 마련하고 규준 집단을 표집해야 되는데 규준은 인구 통계 변인에 의해 집단별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그 범위 제한이라든가 또는 약간 왜곡된 그런 표집이 아니라 우리가 그 뭐 확률 표집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뭐 군집 표집을 할 것이냐 집락 표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럴 경우에 어떠한 표집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8단계에서 고민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알기엔 너무 좀 깊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32페이지에 심리검사 개발 시 예비문항 제작 시에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해요. 그래서 예비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항을 만들 때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비아스 또는 바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성별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라든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한쪽이 편중되는 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문항의 변별도라든가 곤란도를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왜냐하면 이게 문항을 만들 때 어느 한 집단에게 불리한다든가 또는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준다든가 불쾌감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시제로 작성을 하고 가능하면 짧은 게 좋죠. 어떤 문항이 너무 길거나 또 문항이 너무 많으면 사실 사람들이 하다가 좀 진지하게 하다가 뒤에 가게 되면 막 그냥 해요. 저도 뭐 연구과제를 받아서 설문 많이 하는데 설문도 15문항, 20문항 정도만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대충 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료로서 데이터로서 쓰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너무 문항이 길다거나 또 문항 수가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부정의 문항과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항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호하게 되면 답하기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 또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또 4번에 보게 되면
문항이 검사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문항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까 했던 우리 구성타당도 구인타당도 있죠. 그죠? 이것이 맞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5번에 보게 되면 문항의 내용은 요약적이어야 하며 복합성을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복합성을 지내야 된다고 해서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문장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함의가 있는 그러한 문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문항의 난이도도 적절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보통 난이도 개수라고 하는 건데 난이도 개수가 너무 높아버리면 맞추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쉬운 문제라는 뜻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0.5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비문항 제작 시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심리검사의 기능, 목적을 기술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 심리검사의 기능을 대해서 설명하라. 심리검사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심리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이게 좀 헷갈리긴 하죠.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용도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다 구분해서 쓰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능은 목적하고 비슷합니다. 기능은 목적하고 똑같고요. 다만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답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35번에 보면 심리검사의 기능 이걸 목적으로 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주요 기능 또는 목적은 개인차의 정도를 수량하여 개인의 정신적 작용과 행동을 보다 정확히 예언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예측의 기능과 진단의 기능, 조사적 기능과 개성 또는 즉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기능 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밑에 또 애매모호하게도 비슷할 것 같은 심리검사의 용도에 대해서 써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용도는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쓰이느냐 하는 것들이죠. 어디에서 쓰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장면에서 마시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 학습 목표를 잡는다든가 어떤 교보제를 쓸 것이라든가 또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죠? 아이의 학업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학습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학교 장면에서 쓰일 것이고 또 134페이지로 가게 되면 임상 상담 장면입니다. 치료적인 장면에서 쓰일 겁니다. 그 다음 산업이나 군대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이럴 때 쓰이겠죠.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든가 육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해서 하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자세가 나오는 친구들, 키도 좀 크고 이렇게 후대가 좋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헌병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친구가 가지고 신체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특징이 이제 검사를 통해서 구분되면 너는 전투, 너는 일방빵이라고 해서 왜 소총수 가는 경우도 있고 탱크 같은 기계화 사단에 가는 경우도 있겠고 운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죠. 이런 또 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총무과, 인사과, 생산 라인 쪽이든 품질 관리든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적성 검사와 같은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또 기초 연구 장면에서 역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설문지를 조사하고 돌려서 설문지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러한 그 심리 검사지의 용도로서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검은 부분 있죠. 학교에서 임상 상담에서 산업이나 군대에서 또 마지막으로 기초 연구 장면에서 이러한 심리 검사지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리 검사지를 이게 봐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직업 심리학 쪽에서도 특히 상담 연구 방문론에서 심리 검사지에 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지의 선택 시 유의사항 또 조심할 것. 그다음 또 실시할 때 실시 시 유의하고 조심할 것. 그다음에 또 뭔가요? 평가 시 유의하고 조심할 것. 또 뭘까요? 해석 시 유의하고 조심할 것.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약간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기출문제 37번은 선택 시
고려해야 될 또는 유념해야 될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담자가 왔을 때 그냥 정질적 방법으로 대화체로서 내담자의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다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 제일 좋은 거죠. 굳이 뭐 검사지를 실시한다는 게 내담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심리검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된 상담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초보자일수록 상담의 초보자일수록 검사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자신이 없거든요. 내담자를 탐색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 검사지를 탁 드러내 놓고 그 결과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안도하거나 또는 거기에 자기도 편성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이 검사지를 사용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일단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검사의 심리 측정의 속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알고 싶다. 이 사람의 흥미가 뭔지를 내가 알고 싶고 또 내담자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내담자의 흥미를 인터레스트를 탐색할 수 있는 검사지를 사용해야겠지요. 뭐 뜬금없이 적성검사라든가 뭐 지능에 관련된 거라든가 태도라든가 습관에 관한 이러한 검사지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선택 시 내담자를 포함시키는 것. 이게 뭐냐? 당연히 내담자에게 물어봐야겠죠. 검사지에 관한 몇 가지 종류를 설명해주고 이 검사지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것은 어떠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 해서 내담자도 그러면 나 이거 한번 이 두 번째 검사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나중에 검사 결과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거나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내용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내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내담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검사지를 선택을 해서 실시하고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뭐 내담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담자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어떤 검사 실시할 때의 어떤 저항감이라든가 또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답변하는 또는 실시에 참가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좀 제한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내담자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이러한 검사지를 선택할 때 내담자를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적으로 사용할 때의 윤리적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로서 내가 이제 검사 상담을 하는 도중에 내가 상담자로서 이 사람에게 검사 실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의 이 검사자 중심의 그러니까 상담자 중심의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면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사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쓸데없는 얘기, 질문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담의 원래 본 목적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적인 비밀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좀 집요하게 묻는다든가 또 개인이 또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수습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문항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길적인 어떤 그런 탐색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항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굳이 사족을 달아서 물어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비밀 보장입니다. 상담 도중에 알게 된 내담자의 사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시고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과 상의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이러한 내담자에게 또는 피수검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꼭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윤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의 실시 요령을 약술하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택을 했고요. 이제 실시입니다. 실시할 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째가 라포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충실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오자마자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검사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을 시킨 다음에 해줘야 저를 믿고 이 검사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줘야 내담자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그런 절차를 생각해버리면 내담자가 막 함부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의 목적과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절차임을 설명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이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이기죠. 아닌 것처럼, 인 것처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검사 목적에 대한 또는 검사 속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연습 문제를 한번 미리 사전에 풀어보게 함으로 해서 느닷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하게 해주고 나서 본 문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베이킹이라고 하는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채점 시에는 검사 요강이 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데 좋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갖고 정리해서 답을 쓰시면 좋은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준비가 된 내용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